할머니, 저 아까 엄마 아빠 이야기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 내일 아침에 할머니를 데리고 나간다고, 집을 정리한다고. 소은아, 너 언제 그 이야기를 들었니? 조금 전에요.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엄마 아빠 방에서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은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곽철호라는 아저씨한테 데리고 갈 거래요. 그 아저씨 나쁜 사람이에요. 아이는 부모가 나쁜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내일 아빠 따라가지 마세요. 지금부터 찐사연 드라마 추석날의 선택이 시작됩니다.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늘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무료니까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추석 아침 햇살이 창문 너머로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김정부는 새벽부터 일어나 차례상을 차리느라 분주했죠. 69의 나이에도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정갈했습니다. 송편을 한 개 한 개 정성스럽게 쌓고 나무를 가지런히 담아내는 모습에는 세월의 무게가 묻어났습니다. 정부는 고인이 된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죠. 혼자 이 집을 지키며 두 아들을 키워낸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큰아들 태식이와 작은아들 도윤이, 그리고 태식의 아내 미선과 손녀 소은이까지 함께할 예정이었죠. 아침 9시가 되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큰아들 태식이 가족과 함께 들어섰습니다. 45살의 태식은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어딘가 초조한 기색이 감돌았죠. 며느리 미선은 무표정한 얼굴로 인사를 건넸고 9살 손녀 소은만이 할머니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래, 우리 소은이. 많이 컸네. 정부는 손녀를 꼭 안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의 표정이 신경 쓰였죠. 예전의 태식은 명절만 되면 먼저 웃으며 인사를 건네던 아이였습니다. 지금의 태식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아들 도윤도 도착했습니다. 39의 도윤은 형과 달리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작은 회사에 다니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도윤은 언제나 어머니를 챙겼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형님도 오셨네요. 그래, 어서 들어와라. 가족들이 모두 모여 차례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평소라면 형제끼리 안부를 묻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오늘은 서로 눈길조차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태식은 계속해서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태식의 얼굴은 굳어졌고 방으로 들어가 낮은 목소리로 통화를 이어갔죠. 정부는 아들의 그런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 같았죠. 하지만 명절날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 일부러 모르는 척했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정분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올해도 고생 많으셨어요. 도윤이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정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들을 바라봤습니다. 태식은 여전히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미선은 무표정하게 음식을 집어먹었고 소은만이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태식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정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식은 잠시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정부는 아들의 거짓말을 단번에 알아챘죠. 50년 가까이 아이들을 키워온 어머니의 직감이었습니다. 무언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추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소중한 날이었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도윤은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태식은 다시 방으로 들어가 전화 통화를 이어갔고 미선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소은은 할머니 곁에서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정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큰아들의 방을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방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태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가 난 듯한 말투였습니다. 정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죠.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가족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옛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침묵만이 흘렀죠. 태식의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미선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도윤만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이번 추석은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마치 폭풍전야 같은 고요함이 집안을 감싸고 있었죠. 정부는 손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어머니로서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정부는 과일을 깎아내왔고 도윤은 어머니를 도와 차를 준비했죠. 태식은 소파 구석에 앉아 여전히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남편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고 소은은 할머니 무릎에 머리를 기댄 채 졸고 있었습니다. 소은아, 안방 가서 자렴. 정분이 손녀를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나오니 거실 분위기가 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태식이 소주병을 꺼내 들고 있었죠. 명절에 술 한잔 하는 것쯤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태식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형님, 술은 적당히 하시죠.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대꾸도 하지 않고 소주잔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한 잔, 두 잔, 어느새 태식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정부는 아들의 모습이 걱정되어 다가갔습니다. 태식아, 무슨 일 있니? 어머니한테 말해봐. 정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태식은 잠시 망설이더니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사업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순간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놀란 표정으로 형을 바라봤고 정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듣고 나니 충격이 컸죠. 그게 무슨 소리냐? 사업이 잘 된다고 하지 않았니? 거짓말이었습니다. 작년부터 이미 적자였어요. 버티려고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렸는데 이제 더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태식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미선은 남편의 손을 꽉 잡고 있었죠. 정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얼마나 빌렸는데? 도윤이 물었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3억입니다. 은행 대출에 사채까지 이자만 매달 1,000만 원이 넘어요. 3억이나?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분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3억이라는 금액은 평범한 가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니? 정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식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다시 술잔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을 팔아야 합니다. 정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윤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집을 팔다니요? 다른 방법이 없어. 이 집만 팔면 빚을 다 갚고 새로 시작할 수 있어. 태식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미선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당장 다음 주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사채업자들이 집으로 찾아온다고 했어요. 그럼 소은이까지 위험해집니다. 그렇다고 어머니 집을 팔라는 게 말이 됩니까? 어머니는 어디서 사시라고요? 도윤이 격앙된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들어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되잖아. 어차피 방도 있고 형님네 빚쟁이들이 어머니까지 괴롭힐 텐데 무슨 소리세요? 형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두 아들 사이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큰아들의 처지도 이해가 됐지만 이 집은 남편과 함께 평생을 일궈온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태식아, 어머니가 생각할 시간을 좀 다오. 정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어머니. 다음 주까지 돈을 마련해야 한다니까요. 그래도 이건 너무 급작스러운 일이다. 어머니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 정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미선은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 가족이 무너지고 있어요. 소은이를 생각해서라도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정부는 며느리의 눈빛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손녀 소은의 얼굴이 떠올랐죠. 하지만 동시에 이 집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집마저 없어진다면 정말 의지할 곳이 없어질 테니까요. 형님, 어머니를 이렇게 몰아붙이시면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봅시다.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식은 동생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3억을 마련해 줄 수 있어? 없으면 입 다물고 있어. 형님, 됐어. 다들 그만해라. 정분이 두 아들을 말렸습니다. 거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식은 소주병을 비우며 소파에 기댔고 미선은 답답한 표정으로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꽉 쥔 채 어머니를 바라봤죠. 정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며 뒤를 돌아봤을 때 태식과 미선이 나지막이 무언가를 속삭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분의 가슴은 무거워졌습니다. 오늘 밤이 결코 평온하게 지나가지 않을 것 같았죠. 안방 문을 닫고 손녀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작은아들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부는 손녀 옆에 누워 있었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신경 쓰였죠. 태식과 도윤의 목소리는 이미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누군가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정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 작은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보였죠. 태식과 미선이 묵고 있는 방이었습니다.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부는 화장실로 가는 척하며 그 방 앞을 지나쳤습니다. 문틈 사이로 대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당신, 내일 아침 일찍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야 해. 미선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알아. 은행 먼저 들러서 진명의 이전 서류부터 떼야 해. 태식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정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곽철우 씨한테 연락은 했어? 응. 내일 오후에 만나기로 했어. 집 시세 확인하고 바로 계약할 거야. 어머님이 순순히 따라오실까? 걱정 마. 서류 정리하러 간다고 하면 돼. 일단 은행 가서 도장만 찍으면 끝이야. 정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속여서 집을 팔아넘기려는 계획이었던 거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방금 들은 대화는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도윤이가 가만히 있을까? 미선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동생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마. 어차피 내일 아침 일찍 나갈 거니까 눈치채지 못할 거야. 정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화장실로 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창백하게 보였죠. 손을 씻으며 정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큰아들이 정말 이런 짓을 하려는 걸까요? 평생 키운 아들이 어머니를 속이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안방으로 돌아온 정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더욱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새벽 2시, 3시, 시간은 흘러갔지만 정분의 눈은 말똥말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자던 소은이 몸을 뒤척였습니다. 손녀는 잠꼬대를 하듯 중얼거렸죠. 할머니 집. 정부는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소은의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악몽을 꾸는 것 같았죠. 정부는 손녀의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그러자 소은이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 그래, 소은아. 악몽 꿨구나. 소은은 할머니를 보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부는 깜짝 놀라 손녀를 안았습니다. 왜 그러니? 무슨 꿈을 꿨니? 할머니가 어디론가 가버리는 꿈이었어요. 소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손녀를 더욱 꽉 안아줬습니다. 할머니 여기 있잖니. 어디 안 가? 정말요? 그럼. 할머니가 어디 가겠니? 소은은 한참을 울다가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아까 엄마 아빠 이야기 들었어요. 정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이야기? 내일 아침에 할머니를 데리고 나간다고 집을 정리한다고. 소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부는 손녀가 부모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9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소은아, 너 언제 그 이야기를 들었니? 조금 전에요.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엄마 아빠 방에서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은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내일 아빠 따라가면 안 돼요. 엄마가 그랬어요.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정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는 부모가 나쁜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지키려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었죠. 할머니, 우리 집 팔면 안 돼요. 할머니는 어디서 살아요? 소은의 질문에 정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왔죠. 손녀는 계속해서 울먹였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곽철우 아저씨한테 집을 넘긴다고. 할머니, 그 아저씨 나쁜 사람이에요. 아빠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래요. 정부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곽철우라는 사람이 사채 브로커였고 태식은 이미 그 사람과 거래를 약속한 상태였던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자신을 속여서 집을 넘기려는 계획이었죠. 할머니, 제발 내일 아빠 따라가지 마세요. 소은의 간곡한 목소리가 정분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정부는 손녀를 꼭 안으며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손녀가 용기를 내어 경고해 준 만큼
어머니로서 이 집을 지켜야 했습니다. 알았어, 소은아. 할머니가 조심할게. 걱정하지 마. 약속해요? 그래, 약속한다. 소은은 그제야 안심한 듯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정부는 손녀를 재우며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차가웠습니다. 정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내일 아침 아들보다 먼저 움직여야 했습니다.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해야 했죠. 손녀의 경고는 정분에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정부는 각오를 다지며 긴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 5시 정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했죠. 손녀 소은도 함께 깨웠습니다. 소은은 졸린 눈을 비비며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쉿, 조용히 해야 해. 할머니 따라오렴. 정부는 손녀의 손을 잡고 안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태식과 미선이 자고 있는 방문은 꽉 닫혀 있었고 도윤도 작은 방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정부는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오니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거리는 어두웠지만 정분의 발걸음은 단호했습니다. 손녀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따라왔죠. 할머니,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은행 가야 해. 그 다음에 경찰서도 들러야 하고. 정분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밤새 생각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죠. 아들이 자신을 속여서 집을 팔아넘기기 전에 먼저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동네 중앙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15분이면 도착할 거리였지만 손녀와 함께라 시간이 조금 더 걸렸습니다. 소은은 졸음을 참으며 할머니를 따라왔죠. 은행 앞에 도착했을 때는 6시가 조금 넘어 있었습니다. 아직 문을 열기 전이었습니다. 정부는 은행 입구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소은은 할머니 무릎에 기대어 다시 잠이 들었죠. 9시가 되어 은행 문이 열렸습니다. 정부는 손녀를 깨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일찍 오셨네요. 무슨 일이세요? 정부는 창구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사채 빚에 쫓기고 있고 자신을 속여서 집을 팔아넘기려 한다는 사실을 털어놨죠.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정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진명의 이전을 막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제 동의 없이는 절대 집이 팔리면 안 됩니다. 직원은 잠시 고민하더니 지점장을 불렀습니다. 지점장은 중년의 남자였는데 정분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일단명의 이전 동의서에 특별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누가 와도 어머님이 직접 오시지 않으면 서류 처리가 안 되도록 할게요. 정말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요즘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저희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정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넘긴 것 같았죠. 지점장은 서류를 작성하며 조언을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혹시 모르니 경찰서에도 들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집으로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럴까요? 네, 미리 신고해 두시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점장의 말에 따라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은행에서 지구대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소은은 할머니 손을 잡고 묵묵히 따라왔죠. 지구대에 들어서자 젊은 경찰관이 맞이했습니다. 정부는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큰아들의 사채 문제, 집을 팔아넘기려는 계획, 그리고
손녀의 경고까지 모두 털어놨습니다. 할머님, 일단 상황을 접수하겠습니다. 혹시 사채업자가 집으로 찾아오거나 협박하면 바로 신고하세요. 저희가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찰관님. 그리고 아들분과도 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중재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경찰관은 정분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정분은 명함을 소중히 받아 주머니에 넣었죠.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나니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정분은 손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분식집에 들렀습니다. 아침을 못 먹은 소은에게 떡볶이와 김밥을 사줬죠. 할머니, 이제 괜찮은 거예요? 소은이 떡볶이를 먹으며 물었습니다. 정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괜찮을 거야. 할머니가 다 준비했으니까. 아빠한테 혼나지 않을까요? 걱정 마. 할머니가 지켜줄게. 정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 아들과 맞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죠. 은행과 경찰서에 미리 조치를 취해둔 만큼 아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집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11시가 조금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서 태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태식은 초조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미선도 옆에 서 있었고 도윤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죠. 정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아침 산책 좀 다녀왔다. 소은이도 데리고요? 그래, 손녀랑 같이 다녀왔지. 태식의 눈빛이 의심스럽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태연하게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아들이 어떤 말을 꺼낼지 지켜볼 차례였습니다. 정부는 소파에 앉으며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가장 중요한 싸움이 될 것이었죠. 정분이 소파에 앉자마자 태식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조급함이 역력했죠. 어머니, 오늘 저랑 같이 나가셔야 합니다. 어디를 가자는 거니? 정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태식은 잠시 망설이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 서류 좀 정리하러 가야 해요. 은행에 들러서 명의 확인도 하고요. 갑자기 왜 그런 걸 해야 하니? 요즘 사기가 많다고 하잖아요.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태식의 거짓말은 서툴렀습니다. 정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태식은 어머니의 시선을 피했죠. 형님,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를 왜 데리고 나가려는 거예요? 도윤이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태식은 동생을 노려봤습니다. 너는 상관하지 마. 어머니랑 나랑 할 일이야. 형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아요. 어머니 집을 팔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태식은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그럼 어쩌라고?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렇다고 어머니 집을 팔 수는 없습니다. 닥쳐. 내가 3억을 갚을 거야? 형제의 언성이 높아지자 미선이 나섰습니다. 어머님,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오늘 오후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곽철우가 집으로 찾아온다고 했어요. 그럼 소은이까지 위험해집니다. 정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미선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죠. 하지만 정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선아, 미안하지만 이 집은 팔 수 없다. 어머님,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식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제가 얼마나 절박한지 아세요? 알지. 하지만 이 집은 내 아버지와 내가 평생을 일궈온 곳이다. 이걸 팔면 어머니는 어디서 살라는 거니? 저희 집에서 같이 살면 되잖아요. 내 집에 빚쟁이들이 쫓아오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살겠니? 정분의 말에 태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이리저리 거실을 돌아다니며 머리를 쥐어뜯었죠. 그럼 저보고 어떡하라는 겁니까? 이대로 죽으라는 말씀이세요? 다른 방법을 찾아라. 개인회생이든 뭐든. 시간이 없다니까요. 오늘 당장 돈을 마련해야 한다고요. 태식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소은은 무서워하며 할머니 뒤로 숨었습니다. 도윤이 형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형님, 진정하세요. 이렇게 어머니를 협박하면 안 됩니다. 비켜. 태식이 동생을 밀쳤습니다. 도윤은 비틀거렸지만 다시 형 앞에 섰죠. 안 됩니다, 형님. 제가 막을 겁니다. 내가 뭔데 나를 막아? 두 형제가 대치하는 사이 태식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태식은 전화를 받았고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끄는 태식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앞에 엎드렸죠. 어머니, 제발이요. 제발 도와주세요. 곽철우가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대요. 1시간 안에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끝이에요. 정부는 아들의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흔들릴 수 없었습니다. 태식아, 일어나거라.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어머니. 태식은 울부짖었습니다. 미선도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소은이를 생각해서라도요. 정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선아, 내가 이 집을 내주면 당장은 빚을 갚을 수 있겠지. 하지만 그 다음엔 너희 가족은 어디서 살 거니? 빚쟁이들한테 쫓기면서 어떻게 소은이를 키울 거니? 미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집은 너희 가족이 돌아올 마지막 보루다. 지금 이걸 팔아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아. 태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그럼 저는 어떡하라는 겁니까? 법의 보호를 받아라. 개인회생 신청하고 정당하게 빚을 정리해라. 그게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곽철우가 가만 안 둘 겁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해라. 불법 사채는 법으로 처벌받아야 해. 정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태식은 어머니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좌절했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갔고 미선도 눈물을 닦으며 따라 들어갔죠. 도윤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다. 하지만 정분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이렇게 내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죠. 그래도 흔들리면 안 됐습니다. 이 집만은 지켜야 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윤이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죠. 김태식 씨 계십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도윤은 본능적으로 문을 막아섰습니다. 누구신데요? 곽철우입니다. 태식 씨한테 약속 시간이 됐다고 전해주세요.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채 브로커 곽철우가 드디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거실에 있던 정분도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곽철우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현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의 얼굴에는 날카로운 인상이 새겨져 있었죠. 태식 씨 나왔어요. 나와서 얘기합시다. 곽철우의 목소리가 거실까지 들렸습니다. 태식의 방문이 열리며 그가 나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걸음걸이는 비틀거렸죠. 곽 사장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시간은 이미 충분히 줬어요. 오늘까지라고 했잖아요. 곽철우가 현관을 넘어
거실로 들어서려 하자 도윤이 막아섰습니다. 여기는 우리 어머니 집입니다.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없어요. 허락? 태식 씨가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무슨 허락이 필요해요? 곽철우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정분이 일어나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이 집 주인은 접니다. 제 아들이 무슨 약속을 했든 제 동의 없이는 이 집을 건드릴 수 없어요. 곽철우는 정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러고는 미소를 지었죠. 어머님, 아들이 큰 빚을 졌어요. 이 집으로라도 갚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부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곽철우는 태식을 돌아봤습니다. 태식 씨, 어머님을 설득 못하신 겁니까? 약속 시간이 지났어요. 태식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곽철우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방법을 바꿔야겠네요. 곽철우는 태식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도장이 어디 있어요? 어차피 어머님 명의니까 도장만 있으면 되잖아요. 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곽철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찾으세요. 안 그러면 오늘부터 매일 이 집 앞에서 기다릴 겁니다. 어머님도 불편하실 테고 손녀분도 무섭겠죠. 그 말을 들은 태식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정부는 아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태식은 뿌리쳤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도 어쩔 수 없어요. 태식은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선도 따라 들어가 옷장을 뒤졌습니다. 정부는 방으로 달려갔지만 태식이 문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금방 끝날 겁니다. 태식아, 정신 차려. 이게 무슨 짓이냐? 정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듣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형을 밀치며 방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곽철우가 도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형제끼리 싸우면 안 되잖아요. 손 떼세요. 도윤이 소리쳤지만 곽철우의 힘은 생각보다 셌습니다. 거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소은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그만해요. 할머니 집 건드리지 마. 소은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9살 아이의 절규였죠. 소은은 안방으로 달려가 아버지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아빠, 제발. 할머니 집 팔면 안 돼요. 태식은 딸의 모습에 손을 멈췄습니다. 소은은 계속 울부짖었습니다. 할머니 집을 팔면 할머니는 어디서 살아요? 우리 집으로 가면 나쁜 아저씨들이 와요. 할머니가 무서워할 거예요. 소은의 말에 태식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선도 옷장 앞에 멈춰섰습니다. 소은은 할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아빠가 이상해졌어요. 정부는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태식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소은아, 미안해.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곽철우를 밀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형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도윤이 형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떨구며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곽철우는 혀를 차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쯧쯧, 시간 낭비네. 태식 씨, 각오하세요. 오늘부터 매일 찾아올 겁니다. 기다리세요. 정분이 곽철우를 불렀습니다. 곽철우는 정분을 돌아봤습니다. 왜요? 당신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협박하면 처벌받을 겁니다. 곽철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부는 주머니에서 경찰관 명함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구대 가서 상황을 다 설명했어요. 은행에도 조치를 다 취해뒀고요. 제 동의 없이는 이 집을 절대 팔 수 없습니다. 곽철우는 명함을 보더니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태식 씨는 어떻게 할 건데요? 빚은 계속 불어나는데. 그건 제 아들이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당신은 이제 돌아가세요. 정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곽철우는 잠시 정분을 노려보다가 선글라스를 다시 썼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빚은 어디 안 갑니다. 이자는 계속 불어나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곽철우는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식은 방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미선은 남편 옆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은 형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고 소은은 할머니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정부는 손녀를 달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곽철우가 차에 올라타 떠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위기는 일단 넘겼지만 이제 진짜 문제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정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곽철우가 떠난 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태식은 여전히 안방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미선은 그 옆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소은은 할머니 품에 안긴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왜 그래요? 소은의 작은 목소리가 정분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정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도 힘드신 거야.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실 거야. 하지만 정분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몰랐죠. 도윤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형님,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죠. 도윤은 형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형님,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주저앉아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해결이 뭐가 있어? 태식의 목소리는 기운이 없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들렸죠. 개인회생 신청하세요. 변호사 상담받고 정당하게 빚을 정리하는 겁니다. 개인회생? 그게 뭐가 달라져? 빚은 여전히 남는데 적어도 사채업자들한테 쫓기지는 않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도윤의 말에 태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지쳐 보였죠. 법의 보호 그게 나를 지켜줄까?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을 겁니다. 미선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도윤이 말이 맞아요. 이제 그만 정신 차려요. 우리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태식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미선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요. 이제 우리 제대로 된 방법을 찾아봅시다. 미선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죠. 거실로 나온 태식은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정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태식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식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빚에 쫓기다 보니 정신을 잃었어요. 어머니한테 이런 짓을 하다니 저는 정말 최악의 아들입니다. 일어나거라. 정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어머니 집을 팔아서 빚을 갚으려 했던 제가 정말 한심합니다. 태식아, 저는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착각했어요.
계속 투자하면 언젠가는 성공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빚만 늘어났고 사채까지 손을 댔습니다. 태식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소은은 할머니 품에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1,000만 원이었어요. 그게 2,000만 원이 되고 5,000만 원이 됐죠. 정신 차려보니 3억이 넘어 있었습니다. 이자만 갚기도 벅찼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정분이 물었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워서요. 큰아들로서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어요. 동생은 착실하게 회사 다니는데 저만 사업한다고 나대다가 망했잖아요. 어머니한테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보 같은 놈. 정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성공이 뭐가 중요하니? 내가 건강하고 가족이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한 거지. 어머니는 내가 성공하길 바란 게 아니야. 그냥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을 뿐이야. 태식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45년을 살면서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소리내어 울었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소은이 할머니 품에서 빠져나와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아빠, 울지 마요. 소은이가 있잖아요. 9살 딸의 위로가 태식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태식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소은아, 아빠가 미안해. 무서웠지? 응, 근데 괜찮아. 아빠가 정신 차렸으니까. 소은의 말에 태식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선도 남편과 딸 곁으로 다가가 함께 안았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고 정부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태식은 진정되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개인회생 신청하겠습니다.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받고 정당하게 빚을 정리하겠어요. 그래, 그렇게 해라. 곽철우한테도 더 이상 어머니 집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개인회생 절차 밟고 있다고 통보하겠어요. 경찰에도 신고해라. 불법 사채는 처벌받아야 해. 정분의 말에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떳떳하게 살겠어요. 태식의 목소리에는 다시 힘이 돌아왔습니다. 빚에 쫓기며 눈이 멀어 있던 그가 드디어 정신을 차린 것이었죠. 도윤이 형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님,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동생아.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죠. 정부는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은아, 이리 오렴. 정분이 손녀를 불렀습니다. 소은은 할머니 품으로 달려왔습니다. 우리 소은이가 가족을 지켜줬네. 고맙다. 할머니, 우리 집 지켰어요? 그래, 지켰단다. 다 내 덕분이야. 소은은 할머니를 꼭 안으며 웃었습니다. 정분도 손녀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 추석은 가족 모두에게 잊지 못할 명절이 될 것이었습니다. 위기를 함께 겪으며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죠. 정부는 창밖의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고인이 된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당신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겠죠. 며칠이 흘렀습니다. 태식은 약속대로 변호사를 찾아가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나니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채권자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곽철우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곽 사장님, 저 개인회생 신청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 집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어요. 전화 너머로 곽철우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자는 어떻게 할 건데요?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서 법원이 정한 대로 갚겠습니다. 불법 사채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태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예전처럼 떨리지 않았죠. 곽철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어차피 개인회생 들어가면 저도 손 쓸 방법이 없으니까. 하지만 앞으로 조심하세요. 세상이 만만하지 않으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록 빚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사채업자에게 쫓기는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죠. 집으로 돌아온 태식은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졌어요. 앞으로 5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정말이니? 정분이 반가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쉽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이구나. 이제 마음 편히 살 수 있겠네. 정분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미선도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고생했어요.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해요. 응, 고마워. 태식은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윤도 형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님,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떳떳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그래, 내 덕분이야. 내가 말려주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웃음이었죠. 그렇게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다시 추석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작년과 달리 이번에는 평온한 명절이 될 것 같았죠. 정부는 다시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송편을 빚고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붙였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추석 아침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태식과 미선 그리고 소은이 함께 왔고 도윤도 일찍 도착했습니다. 모두 함께 차례를 지냈죠. 고인이 된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절을 올리며 정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 잘 지켜냈어요. 걱정 마세요. 차례가 끝나고 가족들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정분이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이번에는 모두가 편안한 표정이었죠. 할머니, 송편 정말 맛있어요. 소은이 송편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정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할머니가 우리 소은이 생각하면서 만들었어. 할머니, 저번에 우리 집 지켜서 다행이에요. 그렇죠? 소은의 말에 가족들이 모두 웃었습니다. 정부는 손녀를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정말 다행이야. 다 우리 소은이 덕분이지. 제가 뭐 했어요? 내가 할머니한테 경고해줬잖니. 그때 내가 용기를 내주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소은은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태식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은아, 아빠가 미안해. 그때 무서웠지? 괜찮아요, 아빠.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그래, 이제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빚 다 갚을게.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자. 응. 소은은 밝게 대답했습니다. 미선도 남편과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윤은 조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소은아, 삼촌이 용돈 줄게. 할머니 집 지킨 우리 영웅한테 상 줘야지. 와, 고마워요, 삼촌. 소은의 밝은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부는 가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난 추석의 혼란과 아픔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죠.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태식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정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감사? 그때 어머니가 흔들리지 않으셨으니까
제가 정신 차릴 수 있었어요. 만약 어머니가 집을 넘겨주셨다면 저는 계속 잘못된 길로 갔을 거예요. 정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돈이 많든 적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저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네, 이제 알았어요. 앞으로는 욕심 부리지 않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요. 태식의 말에 미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형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형님,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동생아. 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형제는 서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부는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렇게 화목한 모습을 보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녁이 되자 가족들은 마당에 나가 달을 구경했습니다. 추석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죠. 소은은 할머니 손을 잡고 달을 가리켰습니다. 할머니, 저 달 안에 토끼가 있대요. 그래. 소은이는 보이니? 응, 떡 방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소은의 상상력에 가족들이 모두 웃었습니다. 정부는 손녀를 안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둥근 달이 온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번 추석은 정말 특별한 명절로 기억될 것 같았습니다. 위기를 겪었지만 가족이 함께 이겨냈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집을 지킨 것도 중요했지만 가족을 지킨 것이 더 소중했다고. 우리 내년 추석에도 이렇게 모이자. 정분이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니. 당연하죠, 할머니. 가족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추석 보름달 아래 한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찐사연 드라마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 하루도 마음에 따뜻한 빛이 머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